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뭐부터 좀 정리 한번 해보냐면 올해 수능이 좀 바뀌었어 얘들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도 공부 계획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먼저 여러분 방학 계획들 세웠어? 아직 여러분 방학 계획을 좀 짜는데 우선 국어는 전체 큰 틀을 먼저 좀 짜 얘들아. 그 선생님이 이때는 이거는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왜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이때는 뭘 끝내고 뭘 끝내고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먼저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 자, 우선은 얘들아 우리 수능 특강이 2월에 나와요. 그래서 2월부터 3월로 여러분 좀 이제 나눠서 이제 파트를 좀 나눠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울 거야. 그래서 2월하고 3월로 왜 나누냐면 3월 어차피 학교 가도 바로 앞에 얘들아 그냥 많이 뭐 공부하거나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거 별로 없거든. 그래서 2월하고 3월 동안 수능 특강 나온 걸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월하고 5월에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이 4월하고 5월은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전이니까 6월 모고 전까지 뭘 끝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 만약에 이제 수시를 하는 친구들은 내신 기간이니까 내신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내가 뭘 끝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월하고 여러분 7월은 6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럼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공부 계획을 조금씩 다르게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세분화시켜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6월하고 7월까지 이제 그러면 2월부터 7월까지는 여러분 총 6개월이거든? 그럼 이때는 수능 특강을 무조건 끝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7월까지는 수능 특강을 끝낸다. 여러분 수능 특강 책 혹시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얘들아? 총 3개야, 3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독서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학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동안 책 3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네들도 다 끝낼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서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선생님이 독서는 얘네들이 나올 것 같다. 독서 지문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올 만한 거는 얘들아 좀 손에 꼽혀. 그래서 그런 것들만 문제 풀어봐도 돼. 전체 끝까지 한번 다 풀어봐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좀 찝어주는 것들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봐도 돼. 그래서 얘는 한 번 정도 풀어보셔도 돼요. 만약에 독서가 학교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얘들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얘는 얘들아 그냥 한 번 푸는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택 과목도 화작이든 엄매든 무조건 공부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면 얘도 한 번 그냥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봐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이런 화작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이 똑같고 그다음에 지문 길이가 조금 더 길고 그런 거지 신유형이 막 새롭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한번 내가 얘들아, 왜냐면 화작은 문제가 기출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쭉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딱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요건 한 권을 끝내보는 것도 이제 좋고요. 엄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학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몇 번을 이제 봐야 되냐면 적어도 2월부터 7월까지는 사회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회독을 해야 되냐면, 우선은 선생님이 2월부터 내가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수업을 들어갈 거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해주면 학교 수업을 들어야 돼. 근데 학교에서 문학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 얘들아. 문학을 안 하면 여러분 사실은 문학을 따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문학이 얘들아 3학년 때 얘들아 수능 특강으로 안 들어가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도 좀 복습하면서 잘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선생님들마다 좀 커리큘럼이 다르시니까 여러분 학교 수업, 선생님 수업 한 번씩 회독을 하고, 그거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얘들아 문제 한번 풀지 않을까? 그러면서 문제 한번 풀면 3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신 기간이 얘들아 선생님은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국어는 내신 때 문제를 더 풀게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 국어는 연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어랑 영어처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얘들아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과목들은 학교 수업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 수업만큼 또 한 번 복습하는 거고 내신 때 내가 문제 주는 것만큼 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신 때 한 번 더 공부한다고 생각해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시를 하든 수시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 내신 때 2월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문학은 얘들아 작품이 거의 200개가 넘으니까 그거를 이러면 내신 때 다시 해줄 수가 없어. 2월 때 하는 게 그냥 내신 공부고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신 때는 2주만 들어갈 거야. 2주만 문제풀이 쫙 하면서 얘들아 그거 반복 복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독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제 틀린 문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개념들 얘들아 정리해 놓은 것들 다시 한번 또 책에서 한번 보고 이러면서 또 여러분이 오해도 계속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학은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안 하는 학교들은 사실 얘들아 고3 때 아이들이 후반 가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건 별개로 문학은 따로 공부를 적어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수능 특강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인 공부들은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주에 수능 완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수능 완성이 나와도 얘들아 수능 특강을 사실 7월까지 나가는 것도 사실 버거워. 얘들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우선 7월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진도를 항상 끝내주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을 그때 끝낸다고 여러분 생각해주면 되고 수능 완성은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하면 되냐면 8월부터 여러분 구모 전까지 그러면 6주거든 6주? 왜냐면 9월 모의고사는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 정도 보니까 이 6주 동안은 수능 완성을 공부해주면 돼. 그러면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가 6회분이 들어가 있어. 그럼 딱 6주 공부하면 되겠지. 한 회씩 문제 풀고 선생님이 한 회씩 얘들아 진도 나가면 되니까 요때 수능 완성 나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교에서도 이제 입시 어떻게 써라 너희들 어떻게 해라 여러분도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그 다음에 얘들아 수능 전까지 하면 얼추 2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파이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파이널은 여러분 이제 공부 계획은 9월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때는 총 복습 기출 분석 다시 복습. 여러분이 이제 수능 특강 했던 것도 복습. 여러분 이때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야.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럼 거의 얘들아 다 자습으로만 돌려. 그러면 그때부터 아침 시간에는 무조건 국어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때 세부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 엄매를 다시 공부하겠다. 이때 얘들아 수능 특강을 다시 처음부터 보겠다. 뭐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그 전까지의 개념을 다 끝내둬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수능 특강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12월하고 1월달 동안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12월 이제 한 주 남았거든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1월달은 31일이에요. 그러면 얼추 얘들아 40일이 좀 안 되죠. 그럼 그 4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좀 세워주면 좋겠냐면 여러분 이제 기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재수생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이미 얘들아 그 기출을 막 8회독 했다고 하고 막 얘들아 기출을 막 5회독 했다고 막 그렇게 나와. 얘들아 재수생 성공 사례 막 이런 거 보면 얘들아 막 5회독 했다 막 8회독 했대. 걔네들은 그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고3이 여러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수생들은 얘들아 수능 특강 안 보는 애들 많아. 그냥 기출만 보는 애들도 많아. 연계 과목인데 왜 안 볼까? 걔네들은 이미 1년 동안 경험했잖아. 고3 때 해봤잖아. 이런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가들,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 이미 고3 때 한 번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기출만 돌려도 걔네들은 성공해. 근데 우리는 수능 특강을 한 번도 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러면 기출도 우리가 분석을 잘 해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는 기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주고 수능 특강 나오면서 수능 특강 쭉 들어가면서 개념들 쭉 완성시키고 이때 다시 기출 분석하고 이렇게 큰 틀로 계획을 세워주면 돼.
자, 그래서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얘들아 책을 어떻게 샀는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모의고사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1년 동안 여러분 고3이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까지 합치면 총 7번의 모의고사랑 수능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7회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 2개년에서 3개년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년까지는 안 봐도 돼. 2개년만 봐도 돼. 그러면 2개년이면 여러분 7개 2개니까 14개야 14개. 그래서 14회분이거든요. 그럼 이 14회분을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애들이 뭐 얘들아 선생님 저 기출 몇 번 봤는데 성적이 계속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 그러면 기출을 어떻게 공부했어 하면 풀었대. 푼 건 분석이 아니야 얘들아. 응,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들아 기출의 문제를 푸는 거는 절대 얘들아 내가 기출 분석했고 공부했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시험장 가서 내가 문제 푸는 거랑 여러분은 스카 가서 혹은 여러분 내가 독서실 가서 내가 얘들아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당연히 너네가 훨씬 더 잘 나오지. 여러분 모의고사 딱 보면 얘들아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3등급, 4등급 커트라인 보면 왜 이렇게 낮지? 왜 이렇게 점수가 나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데 왜 고3들은 시험장 가서 이렇게 못했지? 그거는 걔네들은 진짜 긴장한 상태로 인생에 얘들아 자기가 이제 12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그때 올인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긴장한 마음을 여러분은 계속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시험장에 가봐야 그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 우선은 기출 분석을 할 때 문제는 먼저 푼 다음에 하나씩 꼼꼼히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3가지만 조금 잘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뭘 좀 해줘야 되냐면요. 우선은 내가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선택지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모르는 단어가 특히 선택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건 내가 그러면 고3의 적정 수준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단어의 의미 물론 여러분 그 본문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는 중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단어의 의미를 내가 정말 구현해서 잘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선택지에 선생님 조금 있다가 이제 선생님 현대소설 하면서 설명하긴 할 건데 그 단어의 뜻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나 선생님 이렇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얘들아 한 0점 몇 초 만에 얘들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시간 싸움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안에서 단어가 정확하게 빠르게 단어의 의미가 나오지 않으면 혹은 여러분 내가 개념어의 뜻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럼 내 개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기서 시점이 나왔는데 이 시점의 거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걸 다 알고 있는지 막연하게 내가 들어봐서 안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이걸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니은은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답의 근거를 생각을 하는데 답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선생님이 이제 보면 답지를 보고서 이런 의미구나 여기서 찾으면 되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 답의 근거를 생각을 할 때는 얘들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답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답의 근거가 되려면 이걸 왜 적용을 해야 되지?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왜 합쳐져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답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얘는 왜 오답이 되지?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기출 문제집 너무 잘 나와서 오답률도 다 적혀져 있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오답률이 적혀져 있는 애들도 보면 시험장에 가서 선배들은 왜 이 오답을 많이 골랐지? 이거 왜 정답을 왜 적게 골랐지? 나도 시험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왜 그럴까? 어떻게 풀어야지? 그런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분석이야. 그런 분석이랑 그런 게 안 하면
여러분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고 이러면 좀 다르게 문제가 나오면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 고민이 맨 처음엔 되게 오래 걸릴 거야.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얘들아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단축이 돼. 그래서 얘들아 막 재수생들이 5회독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1회독 할 때는 엄청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했을 거야. 근데 2회독 하면 반으로 시간 줄어들 거고 3회독 하면 또 반으로 시간 줄어들 거고 4회독 하면 또 반으로 줄어들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걔네들은 몇 회독을 돌리면서 출제자의 원리나 근거의 생각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의 근거가 어떻게 될까? 그냥 답지 보고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게 답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잘 돼야 내 사고력이 키워져요. 이러면 이게 안 되면 절대 기출 분석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면 이 출제자들의 얘들아 이 출제를 한 이러면 출제자들의 그 시선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여러분이 이제 아예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기출을 보다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얘들아 수능에만 계속 나오는 작가들이 있어. 혹은 여러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작가들이 있어. 그러면 이 작가를 왜 좋아할까? 이러면 선생님들은 이 문제들 이렇게 보면 올해 수능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선생님들은 많이 찝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왜 그걸 찝을 수 있냐면 출제자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되게 잘 내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도 그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들, 반복해서 나오는 작품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봐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출 분석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이거 기출에 나왔었었는데 이거 제재 언제 나왔었었는데 이런 게 나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지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지문들은 우리 언제 봤다라고 하는 거 내용 다 기억하든 못하든 언제 어디서 뭘 봤어 라고 하는 거 떠오르잖아. 그렇게 떠오를 수 있게끔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도 아예 모르는 지문이 나오지는 않아. 왜냐면 수능 특강에 있던 연계 지문도 나오지만 수능 특강에 나왔던 애들은 이미 다른 수능 지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분석을 할 때 출제자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주면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뭐 구조도도 그리면서 할 수도 있고 답의 근거를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 세 가지들을 좀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이 맨 처음 방학 때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개념만 보셔도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최근 문제 유형이 좀 바뀐 게 작년 올해거든요. 작년 올해가 좀 많이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문제지를 뽑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문학하고 독서로 따로 얘들아 문제지를 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거를 먼저 골라서 풀어도 돼. 순서대로 안 풀어도 되잖아. 골라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모의고사 회분으로 된 것도 있어 얘들아. 근데 회분으로 들어간 책들은 평가원 문제들만 들어가 있어. 6구 수능만 있어. 그러면 6구 수능을 5개념만 먼저 봐도 돼. 그리고 나서 3, 4, 7, 10은 여러분 내가 학기 중에 조금씩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얘들아 저거를 여러분 꼭 2개념만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 저거를 6구 수능이어도 5개념 봐도 되고 문학하고 독서를 올해 거부터 작년 거, 재작년 거 골라서 문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출을 분석을 할 때 저거를 잘 해줘야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제 큰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리해 놓기는 했지만 막상 여러분 이제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12월 1월 달은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조금 열심히 한다? 2월 설날 지나는 순간 얘들아 애들 다 흐트러져. 왜냐면 설날 때 노는 게 사실은 선생님도 놀다 보면 얘들아 좀 마음이 해이해져. 하기 싫어 하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 당연히 2월 달은 조금 해이해져. 그러다가 이제 3월 모의고사 볼 때쯤 되면 다시 애들이 바짝 올라오거든. 근데 이제 4월 5월 되잖아요. 학교에서 졸업사진 찍어요.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도 와요. 얘들 난리예요. 여러분 공부 1도 안 해요. 진짜. 얘들 내가 매년 해도 하지만 야, 제발 공부 좀 해주면 안 될까? 매년 얘기하지만 안 해 얘들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들아 내가 고3이라고 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도 아 그러면 내가 최소한 이것만큼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1, 2월 달에 바짝 기운이 딱 왔을 때 많이 해주면 좋아. 그래서 올해는 수능이 좀 어려웠잖아 얘들아. 수능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제 매년 아이들 쭉 보면 애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러면 정말 얘들아 완전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애들도 사실 맨날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얘들아 수능 가서 성공하는 애들 있죠. 수능 때 얘들아 점수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수능 때 얘들아 긴장하는 것을 이기고 얘들아 오히려 성적이 오르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애들을 보면 대부분 얘들아 학기 중에 열심히 한 애들보다는 1, 2월에 열심히 한 애들이 훨씬 더 점수가 더 높게 나와. 왜냐면 저때 기출 분석을 얘들아 되게 꼼꼼하게 잘해둔 애들이 그 몸에 체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수능 때 얘들아 어렵든 쉽든 그게 몸에 배이는 거야. 그러니까 1, 2월에 얘들아 이게 고3 생활의 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러니까 이때 조금 바짝 열심히 해줘. 학교 다니면 사실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학교에서도 얘들아 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잡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해서 아이들 이제 6월 모의고사 보면 애들 다 우울에 빠져 얘들아. 그래서 제발 기운 좀 내줘 해도 애들 다 우울해.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그래 여름방학이니까 다시 또 이제 바짝 해볼까? 이렇게 하고 얘들아 또 8월달 되면 또 덥고 얘들아 점점 얘들아 힘들어해. 그러니까 몸이 체력적으로 안 돼. 그리고 또 9월 되면 얘들아 또 9월 모의고사 보면서 입시 원서 쓰잖아요. 원서 쓰면 애들이 다 들떠 있어요. 뭔가 들떠. 내가 원서를 안 써도 얘들아 애들이 다 들떠 있어. 주변에서 다 그러고 있으면 사실은 공부 잘 안 돼.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내가 또 이제 계속 한숨 나온다 얘들아. 왜냐면 독서 올해 5개 중에 4개가 연계가 됐어. 4개 그대로 연계했어. 왜냐면 쉽게 되겠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독서 얘들아 안 푼 애들이 거의 얘들아 70%가 넘어. 선생님 데리고 있는 애들도 내가 매주 검사한다 해도 선생님 다음 주까지 맨날 이러면서 안 해온 애. 문학은 억지로 계속 시키니까 하지만 독서는 내가 찝어준 것만이라도 하자 해도 안 해. 그래서 10월달 돼서 선생님 다시 찝어주실래요?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책 갖고 오면 다 새 책이야. 안 해 얘들아. 응. 공부를 안 한 애들은 그럼 결국은 이러면 수능에서 그 연계된 거 모를걸?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얘들아 오늘 독서 연계 많이 됐던데 그래요? 이러던데 수능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공부가 생각보다 잘 안 돼 얘들아. 그래서 방학 동안 좀 열심히 해줘야 돼. 이걸 1년 동안 끌고 가는 체력도 되게 크지만 1년 동안 끌고 가는 게 사실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얘들아. 그래서 요때 방학 때 좀 바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큰 틀의 계획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셔야 돼요. 욕심내서 많이 할 필요 없어 얘들아. 5개년 그렇게 안 봐도 돼. 매일 한 회분씩 안 해도 돼. 2개년이면 14개잖아. 14개 이틀에 하나씩 분석해도 돼. 이러면 이틀에 하나씩 해도 28일이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 40일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천천히 복습하면서 해도 상관없어. 2개년만이라도 끝까지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올해 수능에 나왔던 것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쪽을 보세요. 내 책이 어디 갔을까? 잠깐만요. 내 책이 자 여러분 사쪽을 보면 선생님이 올해 고3 아이들이 모의고사 봤던 것들에 이제 원점수랑 표준점수 같은 거 쭉 정리해봤거든.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올해 수능 경향이 조금 작년 모의고사부터 좀 바뀌었어서 그 바뀐 경향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 그래야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아직 엄매하고 하작하고 고민을 이제 끝내서 결정한 친구도 있지만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매하고 하작의 얘들아 이제 점수차 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선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1등급하고 2등급은 3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등급부터 6등급은 2점 정도 차이가 또 나요. 그리고 5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올해는 4월에 안 보고 5월에 봤으니까 5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4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자, 그다음 6월 모의고사 가시면 1등급, 4등급은 다 4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5, 6등급은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는 1등급만 3점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2점 차이가 나고 있어. 자, 이제 9월 모의고사 갈게. 9월 모의고사는 5등급 빼고는 다 3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월 모의고사는 2점,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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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3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자, 이제 수능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수능을 보시면 수능에 지금 원점수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점수가 걸쳐져 있죠. 원래는 여러분 3, 5, 6, 7, 9, 10도 이렇게 걸쳐져서 원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도 가운데 것들만 가지고 왔고 원래 이제 지금은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86점이어도 화작에서 어떤 애는 1등급이 될 거고 어떤 애는 2등급이 될 거야. 내가 뭘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리고 여러분 86점부터 88점까지가 지금 화작의 1등급이고 엄매는 여러분 83점부터 85점이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수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애는 1등급이고 어떤 애는 2등급이 되는 거야. 88점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애는 86점인데 1등급이고 어떤 애는 88점이어도 2등급 될 수 있어. 이게 다 커트라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얘들아 지금 내가 어떤 과목을 맞는지가 중요하냐면 공통 과목을 더 많이 맞는 게 사실 중요하기는 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뭘 잘해줘야 돼? 선택 과목을 다 맞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점수나 표점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통 과목이 관건이긴 하더라도 선택 과목을 다 틀려버리는 순간 그러면 좀 이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선은 선택 과목은 다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공통 과목에서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수능에서 얘들아 점수 차이를 좀 보면 여러분 이 1등급 같은 경우는 얘들아 88점이 맞는 애들하고 83점 엄매 최소 점수를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화작하고 엄매 차이는 한 5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적게는 3점, 많으면 5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3등급을 가면 여러분 적게는 2점 정도 차이 나고 많으면 6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엄매하고 화작은 보편적으로 여러분 2점에서 6점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점수만 보면 엄매가 유리한 부분이 크지. 근데 이제 공부하는 양이 따지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공부할 양을 얘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면 차라리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공통 과목을 더 맞을 생각으로 화작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선생님도 얘들아 이거 등급 이렇게 바뀌었을 때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 무조건 엄매해야지. 난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야. 막상 1년 해보니까 화작도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있고 왜냐면 내가 공통 과목에 더 신경 쓸 수 있거든.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엄매는 시간적인 거나 점수적인 부분은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해. 그런데 2개 이상 틀려버리는 순간 사실은 얘들아 엄매도 선택하는 의미는 크게 없어. 얘들아 엄매도 2개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3개, 4개 틀릴 거면 차라리 화작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이 계획을 좀 세워주면 좋겠지. 아직 이걸 선택을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거를 선생님이 좀 더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고민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어떤 걸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특정과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는 대학에서는 점수 차이 주지 않겠다. 국어는 점수 차이 주지 않겠다. 하지만 표점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불리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작이 얘들아 그 만점을 받은 애가 있어. 근데 작년 수능은 쉬웠거든. 작년은 좀 쉬웠거든. 그래서 다 맞으면 표점이 136점이야. 수학도 선택을 했는데 걔가 확통을 선택해서 다 맞았어. 물론 다 맞으니까 100점에다가 1등급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확통을 선택했어. 그리고 영어 1등급 나왔고 그 다음에 탐구가 1등급하고 2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만점은 아니에요. 1등급, 2등급 나왔는데 의대 정시 다 떨어졌어요. 작년 쉬워서, 국어가 쉬워서. 1 나왔고 국어 다 맞았고 수학 다 맞았지만 그 특정과에서는
표점에서 밀리는 거야. 엄마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확통은 얘들아 다른 기하나 다른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밀리는 거야. 100점을 맞았어도. 그러니까 특정과는 이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좀 차이점은 있어. 그래서 그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특성도 여러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 언제였냐면 2019년 수능이었거든요. 5년 전에. 이때 국어를 다 맞으면 표점이 150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험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기하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 이제 표점이 140점대가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되게 높은 편이야. 그런데 표점을 기하를 이기는 경우가 이렇게 국어가 이길 때가 있어. 이게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게 재작년 수능이에요. 여러분 재작년 수능이 다 맞으면 148점이었어요. 국어가. 높죠? 그래서 얘들아 수학만큼 얘들아 기하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어. 그 다음에 올해 여러분 수능 같은 경우는 얘들아 거의 봐봐 100점 맞으면 표점이 지금 몇 점이야? 150이야. 그래서 역대 1위야. 어려웠어.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분명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모의고사 보면서도 2학년 때도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올해 정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출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내라. 킬러 문제 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막 학원에 있는 사람들 막 다 조사받고 선생님 그 며칠 전에 대성에 무슨 답지 정답지 찾으려고 이제 들어갔더니 대성에 죄송합니다. 무슨 자기가 이제 누구랑 결탁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사과문 떴던데 이제 학원도 다 잡고 현우진 가서 조사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쉽게 내라. 킬러 문제 없애라. 특히 국어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막상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한 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제일 역대급으로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문제 유형은 다른 거야. 근데 얘들아 평가원이 킬러 문제 안 냈어. 원래 얘들아 킬러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킬러 문제 하나도 안 냈어. 안 냈지만 중킬러와 준중킬러 문제들을 쫙 다 포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도가 확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기조를 9월부터 얘기를 했어. 그 나는 얘들아 이거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 얘들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고3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얘들아 정부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쉽게 나오겠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독서 안 풀었을걸? 자 그래서 문학 공부 덜 안 하고 막상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는 자기네가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너무 어렵다. 왜냐면 어렵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이 기조는 여러분 때도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대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쉽게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시험을 계속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정부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뭐 평가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 공부할 걸 계획들을 묵묵히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이 올해 수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 꼼꼼하게 정말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냈어.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냈거든. 옛날에는 이제 독서가 어렵고 길 때는 독서의 내용을 조금 건너뛰어서 이해해도 조금 지문이 길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꼼꼼한 독해보다는 좀 추론하고 내가 비판적으로 읽는 걸 좀 많이 물어봤는데 오히려 여러분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많이 물어보는 시험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해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기출을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하게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 분석밖에 없어. 물론 여러분 연계 과목은 연계 과목대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기출 분석을 1, 2월에 잘 해줘야 이 독해력이 크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매년 아이들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안타깝게 얘들아 좀 실패하는지를 많이 봤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공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친구들은 대부분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내신 때 선생님이 주는 문제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너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 많아? 나는 줄인 편이거든? 근데 줄인 편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 2015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 수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계 지문도 거의 70%를 맞췄어. 연계율이 70%야. 그리고 수능에서 내신을 이렇게 고3 내신이 40%가 반영되고 2학년 내신이 40%가 반영되고 1학년 내신이 20%가 반영됐었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 거의 비슷하게 30, 30, 30 거의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교육과정 이전에는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2학년, 3학년 때 내신이랑 얘들아 이 수능 준비를 빡세게 안 시켜주면 얘네들이 수능 갈 때 너무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양으로 조지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청 많이 풀렸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1, 2, 3학년의 내신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대학에서도 수시로 가는 비중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공부량을 막 양으로 조지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적정선을 지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줄인 편이기는 하거든. 그래도 사실 근데 매주 얘들아 작품 4개 정도에서 30개씩 해서 계속 푸는 거니까 문법도 선생님 막 100개씩 매주 줬으니까 막 200개씩 막 줬으니까 사실은 공부량을 많이 푼 거야. 매주 그만큼씩의 양을 채운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수능 때 여러분 고3 공부할 때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3학년 2학기는 반영 안 할 거고 내신 반영 안 할 거고 3학년 1학기 때는 수시 들어가는 친구들은 수시 할 거고 정시하는 친구들은 정시만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근데 기준을 내가 내신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객관화를 해봐. 내가 내신만큼의 공부량을 채우고 있을까? 이 정도는 문제를 풀고 있나? 근데 여러분 아까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된다고는 얘기는 했어. 근데 이제 이 기출은 선생님이 문제 45개를 아까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틀에 하나씩을 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주에 거의 3개씩을 대부분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회분씩 이제 매일같이 3지문씩 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3지문 해봤자 얘들아 뭐냐면 3지문에 문제 다 해도 15개? 막 이런 식으로 15개씩 매일 푼다 해도 여러분 그게 내신 때만큼의 공부량을 사실 채우지는 못해. 꾸준하게 하면 괜찮지만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신 때만큼의 공부량을 사실 채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 고3 때는. 그러면 여러분은 기준으로 항상 내가 내신 때 이 문제를 이 정도 풀어봤었는데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있나? 왜냐면 내신 때는 빡세게 5주 동안 엄청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거를 매주만큼 하고 있나? 이런 기준을 좀 세워봐. 그러니까 이 공부량을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얘들아 저거는 사실 이제 질로 공부하는 거고 양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능 특강도 얘들아 문제 문학 지문 200개 정도 들어가 있지만 200개 지문이 2개의 3문제 한 지문이 3문제 이거거든? 그러면 많이 해봤자 뭐 해봤자 얘들아 문제 얘들아 한 300 몇 개? 400개 정도밖에 안 돼. 그걸 1년 동안 하는데 그걸 1년 동안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풀 수 있나? 그걸 공부하고 있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내 공부량을 그냥 엉덩이만 앉아있고 여기다 시간만 때우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애들 보면 선생님이 10월 돼서도 독서 안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근데 이제 9월 이상 가면요. 애들도 이제 머리가 커져서 선생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애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내신 때도 선생님이 고3 아이들한테 정시를 하든 수시를 하든 내신 문제를 또 주면서 이거 한번 좀 풀어볼래? 이렇게 하면 정시하는 애들은 풀어야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안 풀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 안 풀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러면 숙제를 해오냐? 숙제도 안 해와. 그럼 숙제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더 푸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수시를 공부하는 친구는 그냥 그게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10에 얘들아 9은 진짜 문제 안 풀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열이 이만큼 받지. 그럼 막 뭐라고 욕을 하거든. 이제 3학년 때는 욕을 많이 들을 거야 얘들아. 처음에는 막 욕을 해. 근데 그것도 이제 걔네들은 뻑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이제 고3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건 안 돼.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앉아만 있으니까 오히려 얘들아 시간은 많이 한 것 같지. 근데 실상 얘들아 까보면 공부하는 거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능 가서 그렇게 성공하는 친구들은 재수생들은 하죠. 근데 재수생들이랑 경쟁하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고3들은 현재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공부할 때 적어도 내가 기준점을 여러분 스스로 기준점을 이 정도는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기준점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 돼. 이번 겨울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은.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선생님이 올해 수능을 쭉 보고 나니까 어려운 시험이 얘들아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니까 그렇게 얘들아 대비를 해주면 돼. 여러 번 시험도 실제 어려울지는 알 수는 없어. 작년만 유독 좀 쉬웠었지 얘들아 계속 어려운 시험이었었거든 국어는. 올해도 여러분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6쪽으로 가시면 6쪽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뭘 넣었냐면 얘들아 이제 올해 평가원에서 문제를 냈던 것들을 좀 넣어봤어. 오답률을 좀 볼 거거든. 그럼 오답률에서 뭘 볼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얘들아 우리 지금 6월 9월 수능 중에서 언어 매체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게 나온 모의고사나 수능이 언제야? 엄매는? 9월. 그치 선생님 음영도 표시해놨어. 거기다 9월 그치? 그래서 여러분 9월 모의고사야. 그래서 엄매가 지금 몇 퍼예요 여러분? 80%예요. 5명 중에 4명이 틀렸어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내가 올해도 애들이 이거 다 떨려온 거야. 내가 너무 당황했어. 근데 너무 당황했어. 애들이 근데 1등급, 2등급을 맞는 애들도 다 이걸 다 떨려온 거야. 애들한테 너 이거 왜 떨렸어? 선생님 실질형 태소가 뭐였더라요? 이러고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엄매를 만약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분기별로 내가 복습을 할 계획을 세워줘야 돼. 그러면 이미 엄매를 했던 친구들은 1, 2월에 한번 복습 한번 또 한번 해주고 아니면 엄매를 아직 안 했던 친구들은 3, 2월까지는 한번 개념을 한번 돌린다.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번 더 복습 한 번 더 한다.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번 더 복습을 천천히 다시 한 번 한다. 이런 어떤 이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엄매는 잊어버려 얘들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반복하지 않는 한 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엄매를 만약에 선택하는 친구들은 올해 애들에서 너무 잘 드러나지. 1등급, 2등 다른 거 1, 1등급 맞는데도 선생님 뭐였죠? 이러고 있으니까 맞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개념에서 수능장 가면 또 긴장한 상태니까 더 틀릴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복습 한번 해야 돼. 근데 이제 화작도 한번 봐봐 얘들아. 화작은 여러분 화작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게 나왔던 시험이 어느 거야 얘들아? 수능이야. 맞아. 이러면 수능이 얘들아 화작에서 조금 오답률이 70%대가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영역이 뭐예요? 작문이에요. 우리 얘들아 화작 왜 선택해요? 쉬우니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답률 1위에 작문 들어가 있고 오답률 5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수능에 화법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답률 1위부터 7위에 화작이 2개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어려웠던 거야 화작이. 그러면 여러분 화작은 난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이걸 올리냐면 여러분 엄매하고 화작하고 몇 점 차이 나냐? 2점에서 6점 정도 차이 나잖아. 그러면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화작을 하는 애들이 너무 불리한 거야. 근데 엄매의 난도를 낮출 수는 없어. 왜? 이 상태로 낮춰버리면 중복 문제가 돼버리거든?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뭘 높이냐면 화작으로 높이는 거야. 근데 화작은 개념이 따로 있어 없어? 화작은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이 난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얘들아? 길이로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그래도 화작이 엄매보다 길어서 그 얘들아 리스크를 안고 내가 화작을 선택을 한 거잖아. 시험이 쉬운 대신. 근데 길이를 더 길게 만들면 사실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지죠.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 유형들을 계속 익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꾸준하게 이제 계속 풀어주고 수능 특강 한 번 다 풀고 작년 수능 특강 한 번 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들아 꾸준히 계속 얘들아 연습을 해줘야
시간을 얘들아 11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7분 안에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10분 안에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걸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엄매하고 화작에서 얘들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들아 이 모의고사 오답률에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요건 좀 계획을 좀 잘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전반적으로 난도를 좀 보면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러면 오답률 1위, 2위 빼고는 전반적으로 50%대가 좀 많죠. 그러면 이러면 좀 평이한 시험이에요. 근데 9월 모의고사랑 여러분 그 수능 같은 경우는 1위부터 7위가 거의 대부분 60%가 다 포진되어 있지. 이러면 어려운 시험이야.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9월도 어려웠고 수능도 좀 어려웠어서 전반적으로 난도는 여러분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 조금 어려웠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얘들아 이렇게 양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능이 조금 변했는지 변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 자, 여러분 2022년 수능이 아까 두 번째로 어려웠다고 하는 시험이었었는데 요때는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엄매하고 화작을 이제 나눠서 보는 시험이었었는데요. 엄매하고 화작을 나눠서 봤을 때 오답률 1위부터 7위에 얘가 독서가 6개가 들어가 있었고 문법이 얘는 하나가 들어갔었어. 화작 같은 경우도 독서가 6개가 들어가고 얘들아 화법이 하나 들어갔었다? 좀 특이해. 이때는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2022년 수능은 독서가 정말 어려웠고 뭐였었냐면 얘들아 그 브레텐우즈 체제 있었던 거 기초통화 있었던 거 정말 어려웠던 수능이었어가지고 독서가 좀 어려웠었고 문법이랑 화법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친구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요거고 근데 문학이 들어가 안 들어가? 문학 안 들어가. 문학은 평이했거든. 쉬웠거든. 왜냐면 연계도 많이 시켰어가지고 좀 쉬웠었고 작년 수능은 조금 수어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엄매하고 화작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오답률 7위까지에 여러분 얘는 독서가 5개, 문법이 2개가 들어가요. 화작은 여러분 독서가 7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작년 수능도 사실은 독서가 좀 까다로웠지 여러분 문학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쉬운 편이다. 여러분 수능은 계속 문학 계속 쉽게 냈었어.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올해 여러분 선생님 6월 모의고사 봤거든요. 여름방학 때 그 무성격자 있었는 아버지 막 안 걸리고 막 했던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4월 달에 이 고3 4월 모의고사도 조금 쉬웠어서 선생님 4월 모의고사 선생님 같이 한번 봤었어. 그리고 이번 내신 전에 여러분 기말고사 전에 고3 10월 모의고사가 좀 쉬워서 10월 모의고사도 한번 같이 봤었거든. 윤동주 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올해 거는 같이 봤는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은 2학년이니까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어. 올해 좀 이상하다. 쉽게 내겠다고 했는데 문학이 조금 까다롭게 바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나타나요. 올해 수능부터 이게 얘들아 선생님이 작년 수능은 이렇게 나왔지만 작년 모의고사 6월, 9월이 이런 약간 특이한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거든. 그게 뭐냐면 엄매는 독서가 얘들아 오답률 7위까지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은 2개가 들어가. 근데 원래 문법은 어려우니까 하나, 2개 항상 들어갔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고 여기 이제 문학이 2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 올해. 그러면 여러분 화작도 마찬가지. 화작도 독서가 3개, 그 다음에 화작 아까 2개 들어가 있었잖아. 그리고 문학이 2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들아 수능이 어떤 기조로 좀 바뀌는지 3가지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독서는 난도를 낮추고 있다. 독서는 난도를 옛날에 너무 어렵게 냈었으니까 독서는 난도를 조금 수월하게 내고 있다. 그리고 또 문법은 어차피 계속 어려웠지만 여러분 누구를 올리고 있다? 화작을 난도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문학의 난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고전시가 있잖아요. 올해부터 현대어풀이로 나왔어요. 옛말로 안 나와요. 현대어풀이 나왔거든요. 그럼 현대어풀이 나오면 읽기 더 수월하잖아, 얘들아. 그치? 여러분 고전소설 있잖아요. 고전소설 한자어들 다 웬만하면 다 우리말로 다 바꿔서 표기해줬어요. 이런 별별 표시 아니고 그냥 한자를 다 우리말로 좀 많이 바꿔서 표기를 했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오히려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은 쉽게 지문에 본문을 줬어. 본문은 쉽게 줬는데 얘들아 뭐에서 어렵다는 뜻일까?
선택지. 그치. 이러면 요거는 선택지의 난도를 왕창 올리고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선생님이 난도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분 아까 화작에서 하나 얘기했지. 어떻게 올린다고? 길이로.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들이 좀 많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많고요. 두 번째는 뭐가 또 많아지냐면 이러면 아예 단어가 정말 정확한 이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들. 그래서 정확한 독해를 안 하면 이러면 하나 단어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꼼꼼히 안 보면 그냥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왜 선생님이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지? 수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 하나를 보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잘 봐줘야 된다. 이게 이제 올해 수능의 약간 변화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엄매하고 화작의 차이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여러분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엄매하고 화작의 선택 과목들의 특성도 선생님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결정할 때 고민 이걸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물어봐도 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능부터 선생님이랑 좀 정리를 해볼 거니까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45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45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연계 정도를 좀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3월하고 4월은 사실은 4월이 이제 5월이니까 여러분 3월, 5월 문제는 연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래 연계는 여러분 몇 퍼센트를 맞춰야 돼요? 50%. 직간접 연계 무조건 50%. 50%를 무조건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딱 50%만 맞추지는 않고 한 60% 정도까지는 일단 연계를 맞춰주고 있어요. 평가원에서는. 근데 3월하고 5월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이건 교육청 문제여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6월하고 9월이야 얘들아. 6월하고 9월에 보면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써놓은 거 보여 얘들아. 6월, 9월. 여러분 요게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 그럼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 보면 독서는 5개 중에 3개가 연계가 되고 문학은 6지문이나 7지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3개, 4개 정도는 항상 연계를 시켜줘. 그러면 전반적으로 60%에서 맞춰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독서는 진짜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내가 딱 찝어줄 거니까 그거 맞춰서 그냥 공부하면 되고 문학도 공부하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원은 연계를 시키니까 6월 전에 9월 전에 이러면 수능 전에 무조건 뭔가 하나하나씩은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수능 특강 물리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6월 전까지는 끝내긴 좀 힘들고 7월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아까 선생님 수능 완성 끝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완성도 여러분 연계 지문으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 언제까지 끝낼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문학에서도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할 건데 나중에 수능 특강 나오면 현대소설은 연계가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현대소설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많이 설명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내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작가가 특이한 작가들 수능에 나옴직한 작가들은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여러분 올해 고3 모의고사들 쭉 보시면 현대소설이 연계된 게 9월 원미동 시인밖에 없어요. 현대소설 연계시키지 않아요. 그럼 현대소설이 연계가 안 되니까 현대소설은 여러분이 이런 작품에서 어떤 표현법,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고전 시간은 100% 그냥 무조건 연계시켜. 고전 시간은. 그래서 고전 시간은 선생님 또 이제 보면 이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보여요. 왜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조와 가사랑 어쩌다가 고려가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고려가요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언제냐 2018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시조 아니면 가사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시조하고 가사만 달달달달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수능 특강을 진짜 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애들 공부를 내가 뭐만 계속 반복했냐면 내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기는 했지만 한 것이 팔고 성삼별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동장류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뭐가 했냐면 선생님이 이제 복선화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고상국어과 낼만한 게 이 5개밖에 없는 거야 정말. 근데 딱 이제 2월 모의고사 선생님 딱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아이씨 얘들 뭐 공부시키지? 딱 이 생각했다니까. 이 5개인데 근데 얘들아 6월 모의고사에 한 것씩 팔곡이 나왔어. 내가 집어놓은 거를. 그 다음에 또 9월 모의고사에 성삼별곡이 나왔어. 그럼 애들이 이제 시험에 수능에 3개밖에 안 남은 거야. 복선화음과랑 그 다음에 일동장류과랑 고상국어과랑. 근데 고상국어과는 도산 12곡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에 도산 12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연이어서 안 내요. 그러니까 고상국어과도 제하고 그래서 내가 수능 파이널 얘들아 그냥 복선화음과랑 일동장류과만 볼까?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일동장류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이 이제 같이 했던 애들은 사실은 고전 시간 안 읽고 풀었지. 애들은 여기서는 좀 시간을 벌기는 해. 그래서 고전 시간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고전 시간은 조금 우리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현대소설은 조금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지 하나씩 한번 볼 거야. 자, 그 다음 또 49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는 어휘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3학년 때부터는 어휘가 2문제가 되는데 그 어휘 2문제면 4점이야. 이다 4점. 이 4점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작년 4월이랑 올해 7월에 선생님 음영 표시해놨지. 그리고 아래 문제는 작년 4월 모의고사 문제 넣어놨는데 문제에 얘들아 어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던 어휘 문제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니야. A, B 해가지고 얘들아 10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신유형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2문제가 나오고 4점이니까 이거는 내가 고3 때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는 파트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3의 저주가 있어요. 그럼 고3의 저주가 뭐냐면 열의 3명이 고3 10명 중에 한 3명이 고3만 되면 어휘만 틀려요. 어휘를 얘들아 연속적으로 막 3, 4, 6, 9 수능 막 이렇게 막 계속 어휘만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고3이 저주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자기 어휘 틀렸단 말도 못해. 막 애들이 어휘도 틀리냐 막 이러니까 어휘 틀렸다는 말도 못하고 2, 3번 연속으로 모의고사에서 선생님 저 어휘 또 틀렸어요. 이렇게 애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어휘만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학년 때까지의 얘들아 그 필수 어휘랑 고3 때 얘들아 숙제해야 되는 필수 어휘의 갭이 조금 많이 차이 나요. 1학년, 2학년 때는 어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기출 분석할 때 단어의 뜻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러면 고3 어휘는 2학년 때 어휘보다 조금 난도가 많이 올라가. 우리 영어 단어는 학년마다 그 영어 단어들 필수 어휘들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국어는 딱 필수 어휘라고 하는 거는 없지만 어휘에 쓰이는 단어 자체가 좀 많이 난도가 올라가.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금방 공부할 수 있어. 여러분이 기출 분석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 이 취했다가 본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즉 문법을 배웠던 친구들은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애거든요.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찾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사전 한번 검색해보면 돼. 사전 한번 검색해보면 뜻 바로 이해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몸에 체득이 되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비슷한 단어가 나와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어휘 문제들은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기출 분석하면서 여러분 요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네? 아니면 부사어를 필요로 하네? 이거는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엄매를 하든 화작을 하든 이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고민해보고 사전 검색해보면 금방 좋아져. 그래서 요거는 고3의 저주에 걸리지 않게 자기가 여기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0쪽하고 51쪽을 가시면 여러분 이게 아까 선생님이 그 문학의 난도를 올리는 방식이 여러분 이제 길이를 늘리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작년 재작년 것만 찾아서 지금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700자 이상 즉 여러분 문제 하나가 700자 이상인 애들이 여러분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10월 모의고사 거를 넣어놨거든? 근데 이 10월 모의고사가 이 문제 전체가 851자야. 길어. 엄청 긴 거야. 이거 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제들은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시간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푸는 요령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 거니까 길이를 내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은 시간 조금 타이트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현대소설을 좀 정리해 볼 거거든. 그래서 원래 수능에 나왔던 현대소설을 한번 보자. 93쪽을 볼게요. 여러분 원래 수능에 나왔던 여러분 박태원의 골목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연계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고3 아이들도 처음 보는 지문일 거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항상 눈을 얘기하지만 얘들 어디를 봐야 돼? 보기를 볼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봐보자. 선생님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95쪽에 얘들아 90번 문제를 보시면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 읽는 게 아니라 빨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시선에 따라 서술하는 게 무슨 시점이지? 1인칭, 하더, 전지적 작가 시점. 왜냐면 서술자에 개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빨리 1인칭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러분 연계를 빨리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시선이 뭘까? 자신만의 시선이 뭘까? 이게 1인칭과 전지적을 얘기하겠다. 근데 여러분 개념하다가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선생님 다 설명해 줄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보면 알잖아. 그 다음에 다 뭐냐면 인물의 시선에서 초점화를 시킬 거래요. 그러면 인물의 시선에서 초점화를 시킨대. 그러면 여기서 초점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무슨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를 시킬 거래. 요게 여러분 배웠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여러분 자 초점화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자 봐. 여러분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초점화 있잖아요. 이 초점화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출 분석을 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반복되는 단어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초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 여러분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작년 6월에 여러분 미스터방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미스터방에 보기에 이 초점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자신만의 시선, 인물의 시선, 서술자의 시선, 인물의 시선 이때는 서술자의 시선, 인물의 시선이라고 얘기하고 초점화라는 말이 작년 6월 모의고사 보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재작년 6월 모의고사에 고전소설을 보면 고전소설에 숙향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숙향전은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은 무조건 시점이 뭐야 얘들아? 전지작가 시점이야. 그러면 전지작가 시점이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얘도 거기에서 초점화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거든. 이미 얘들아 최근 3년 동안의 문제에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잖아. 또 올해 여러분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 원미동 시인이라고 하는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원미동 시인은 어린아이가 서술을 하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이야. 그 1인칭 시점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시선이라는 말을 이미 했어. 그러면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비슷한 말들을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모의고사에서 특히 그냥 3, 4 이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다 평가원 문제들이잖아요. 평가원에서 요 용어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소설에서 시점을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평가원의 시선인 거야. 평가원에서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시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보기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특히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들은 잘 기억을 해뒀다가 또 반복되는 게 있으면 이 개념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복되는 것들은 여러분 특히 개념을 설명하는 것들은 잘 봐야 돼. 왜냐면 현대소설은 선생님이 작품 연기 안 시킨다고 했죠.
뭘 연계시킨다고 했냐면 여러분 현대소설은 이렇게 선택지의 개념들을 연계를 시키니까 이걸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자, 초점하라고 하는 애를 조금 정리해볼게. 그러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을 한다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인 서술자가 한 사람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 이 특정 인물을 우린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초점하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개념들 이러면 내가 입으로 꺼낼 수가 없다면 그럼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줄 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큰 애들은 복습 한 번씩 해줘야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보여주면 이러면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안에 있을 거야? 바깥에 있을 거야? 바깥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는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서술자는 여기 작품 안에 있는 여러분 이제 인물 A, B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여러분 이 A에 대한 심리도 서술자가 다 얘기해 줄 거고 B에 대한 상황도 이 서술자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서술자가 A의 심리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B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B는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B는 A가 관찰하고 보고 있는 것만 서술을 해. 그럼 예를 들면 A는 B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는 B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밉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A의 심리만 서술하고 B에 대한 행동을 관찰만 하는 것처럼 A의 시선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요 A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이걸 초점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에 대한 관점을 조금 많이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초점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계속 갈게.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는 그러면 1인칭이나 전지적가 시점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 3인칭 관찰자는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낼 거래.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는 인물들에게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인물과의 거리를 둘 거래요. 그러면 거리를 둔다는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가 어떻게 하면 인물과 거리를 두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별로 안 친한 친구야. 그럼 안 친한 친구에 대해서 내가 대부분 뭔가 얘기를 할 때 걔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다. 걔의 마음을 다 이해해줘? 아니지. 주관적인 생각을 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객관적 서술을 하는 걸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거리를 둔다는 건 객관적으로 서술을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서술은 어떤 방식을 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객관적 서술이 될지 아니면 추측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객관적 서술이 될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대부분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나빴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착해. 이거는 내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단정적인 표현이거든. 그게 아니라 이랬을 거야. 추측의 표현이 들어가면 객관적 서술이 될 수 있어. 아니면 그 상대방을 관찰만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관찰이 가능해요. 왜냐면 서술자가 A만 서술할 거니까 B에 대해서는 A가 관찰한 것만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면 쉼표를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간의 지연이라고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거래. 그러면 여러분 기출을 이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쉼표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연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수용하는 거야. 선생님 아까 수용하는 건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쉼표를 쓰면 왜 시간이 지연되지? 생각을 해봐.
근데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어. 쉼표를 쓰면 왜 시간이 지연 늦어질까? 읽는데 오래 걸리니까 쉬잖아. 그치? 여기 쉼표 쉬어 있잖아. 쉼표 쉬어. 그럼 말할 때 속도가 당연히 어때 얘들아? 느려질 수밖에 없어. 아 그럼 얘는 말할 때 쉼표를 사용해서 천천히 얘기하게끔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쉼표가 나오는 작품들은 그러면 말하는 속도나 아니면 서술을 하는데 얘들아 사건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리게 만드는 기능도 가질 수 있구나 이러면서 개념을 한번 더 공부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의 상황을 만들어낼 거래요. 쉼표를 사용하는데 왜 인물의 상황을 만들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근데 선생님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 왜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설명을 하면 요 작품을 쓴 게 여러분 누구냐면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잖아요. 이런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아니면 이제 문학 문제지들로 만약에 사셨다면 문학 문제지 풀다 보면 박태원이 많을 거야. 근데 혹시 우리 여러분 저번에 겨울 2학년 때 여러분 기출의 바이블 했던 친구들은 이미 봤어. 어떤 작품을 봤냐면 천변풍경 혹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작품 혹시 무슨 작품이었는지 기억나 얘들아?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이제 수능 기출 분석을 할 때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의 작가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여러분 천변풍경하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쉼표를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사람이 글을 쓰는 문체의 특징이야. 박태원이 글을 쓸 때 쉼표를 의도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천변풍경은 청계천에서 얘들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건 이 구보씨가 박태원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신의 이야기고 천변풍경은 사람들의 행동을 쫙 다 보면서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쉼표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선 첫 번째 나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빠르게 전환이 되잖아. 근데 그 전환이 될 때도 여러분 대부분 한 가지에 몰두 많이 해 얘들아? 사실 몰입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 공부한다 해도 나도 그래.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뭐 좀 먹고 할까? 공부하려고 하다 해서 책을 읽으려고 딱 앉아있어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 이렇게 하고 또 앉아있어 또 책 읽다가 핸드폰 좀 볼까? 이러면 시간 몇 시 나도 딴짓을 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지. 아니 완전히 몰입을 하기보다 머릿속에서 계속 머리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의식이 흘러가고 내 의식이 전환이 되면 행동도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식이 달라지면 행동도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쉼표를 사용해서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인물들의 생각이나 인물의 행위가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를 조금 이렇게 문체적인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지문은 수능에 지금 벌써 3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도 수능에만 지금 2번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지금 골목 안까지 하면 6개 지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도 수필도 쓰니까 수필 같은 것도 수능에 들어가면 사실 수능에서 좋아하는 작가야.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 사람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이 사람 안 배웠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물론 들어가는 교과서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가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많이 내잖아요. 선생님 아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자, 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우선 고전 소설하고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물론 차이점 되게 많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고전 소설은 등장인물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은 선생님이랑 인물관계도를 그리면서 봐야 되는 게 고전 소설이에요. 근데 현대 소설을 할 때 선생님은 인물관계도 잘 안 그려줘. 왜냐면 많이 나와야 내용이거든? 많이 나와야? 그러니까 얘는 인물관계도를 그릴 필요가 없어. 근데 고전소설은 인물들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 왜?
한 사람을 지칭하더라도 얘들아 정원 선생님이 얘들아 단어 암기할 거 줬지. 그걸 보더라도 얘들아 사람을 지칭하는 말들이 너무 다양하거든. 그러면 얘는 인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현대소설은 인물관계를 파악할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상담지 이렇게 쭉 보면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이제 고3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도 보면 고전소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냐면 고전소설을 읽는 것도 어렵지만 인물관계 파악하는 게 어렵거든. 출제자들도 그거 알아. 인물관계가 많을수록 어렵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일부러 전쟁씬을 넣는 거야. 많이 등장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골목안도 그렇고 천면풍경도 그렇고 소설가 구구씨의 일일도 그렇고 나중에 기출을 한번 보시면요. 기출 문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진처럼 순간을 포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박태원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진처럼 순간을 포착한대.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찍을 수 있고 여기 찍을 수 있고 여기도 찍을 수 있고 여기도 찍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한순간의 공간 안에서도 각각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 개의 사건을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개의 사건이 나온다는 건 인물이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인물이 얘들아 다양하게 등장하는 소설들을 쓰는 거예요. 현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물이 많이 나올수록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좋아하죠. 여기서도 인물이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이거의 인물관계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89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였거든요. 오답률 2위. 이 89번 문제가 뭐냐면 집주인연관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잖아. 인물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문제야. 근데 이걸 친구들이 지금 오답률 2위라고 했잖아. 고3 아이들이 시험 봤을 때 이거를 몰랐다는 거지. 인물관계를 못 찾은 거야. 원래 같았으면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인데 이게 어려웠다는 건 이 소설이 인물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박태원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내년에는 원래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지. 근데 박태원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작가들이 인물이 많이 등장하네? 그러면 인물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 딱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기초 분석할 때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면 돼. 이러면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면서 이게 무슨 개념이지? 스스로 생각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설명을 못하는 것들은 개념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쉼표를 사용해서 아까 어떻게 했어 얘들아? 왜 시간을 지연시킬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했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돼. 틀리든 맞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돼. 왜? 선택지에 답이 나와 있거든. 선택지에 힌트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맞춰주면 돼.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작가들 봐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앞부분에 조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이제 찾을 건데 소설은 고전소설도 그렇고 현대소설도 그렇고 여러분 장면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장면을 나눈다는 건 여러분 이야기의 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나눌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거냐면 좀 쉽게 출제돼주고 있어. 중량만 찾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장면을 나눌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중량을 기준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중략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중략이 없는 지문도 있어 얘들아. 중략이 없다는 건 사건이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는 뜻이고 중략이 있다는 건 사건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장면이 나뉘어졌으니까 여러분은 사건을 몇 개를 찾아야 되냐면 사건을 2개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사건 2개에서 인물관계를 생각하면서 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인물관계를 왜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박태원은 인물을 많이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보자. 한참 정의